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컨볼루션 중에서 저희가 알아두면 유익한 약간 변형된 형태의 컨볼루션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드랍아웃이 CNN에서는 다른 형태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컨볼루션은 Dilated Convolution입니다. 여기서 Dilated 되어 있다는 말은 옆으로 더 넓게 펼쳤다는 뜻인데, 컨볼루션을 할 때 커널 사이즈가 있죠. 그 커널 사이즈에 의해서 제가 컨볼루션 하는 그 면적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면적을 인위적으로 조금 더 넓히는 방식인데요. 왜 그것이 필요한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NN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해서 제가 CNN을 사용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저희가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 플링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CNN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것은 뭐였죠? 이 그림 안에 새의 사진이 있다고 할 때 그 새의 사진을 조금씩 옆으로 움직이거나 부분적으로 조금씩 모양을 바꾸어도 여전히 이 CNN 알고리즘은 그것을 새로 인식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로컬하게 이미지를 변형을 시켜도 여전히 CNN은 같은 아웃풋을 출력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더 나아가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그 그림 안에 새가 있으면 그 새의 위치에 있는 픽셀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는 이 안에 아이패드가 있다는 것과 새가 있다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까지 한다는 건 뭔가요? 이 아이패드가 있는 이 위치와 그리고 옆에 새가 있는 이 위치에 관련된 이미지 내에서의 픽셀들을 정확히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하고 정반대되는 성질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새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 새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하고 반대되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세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 이 말은 이런 종류의 일을 저희가 덴스 프레딕션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픽셀별로 그 픽셀에 어떤 값이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주는 것을 제가 덴스 프레딕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할 때에는 오히려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같은 이런 성질들이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컨볼루션이나 맥스플링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공간에 대한 정보, 이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하려면은 다시 그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덴스 프레딕션 태스크를 할 때에는 이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같이 해야 되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플링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더 효율적이겠지만 오히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더 방해가 될 거예요.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간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적은 레이어 안에서 최대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컨볼루션 또는 맥스플링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를 더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셉티브 필드가 커진다고 했죠. 그 말은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그림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 리셉티브 필드, 저희가 참고해야 될 그 리전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커널 사이즈를 키울 수 있죠. 그런데 커널 사이즈가 또 커지면은 단점이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볼루션 레이어나 맥스플링 레이어를 많이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커널 사이즈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이 리셉티브 필드를 인위적으로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커널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더 늘리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여기 리셉티브 필드를 더 확장시키는 방법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3개의 레이어의 컨볼루션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다일레이티드는 잠깐 무시하고 그냥 3x3 컨볼루션을 3번만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3x3 컨볼루션을 사용했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 3x3 컨볼루션을 사용하고, 세 번째 레이어에서도 역시 3x3 컨볼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저희가 3x3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가 3칸씩인 이런 9개 픽셀로 된 이 리셉티브 필드가 그 다음 레이어의 한 픽셀 값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림을 잠깐 바꿔봤는데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기존에 사용했던 3x3 컨볼루션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9개 픽셀로 된 이 값들이 그 다음 레이어의 한 픽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한 값은 이 앞에 레이어에서는 이 9개 픽셀 값의 정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두 번째 레이어의 리셉티브 필드는 3x3이지만 이것이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5x5가 됩니다. 이 픽셀에 대해서는 이 값이 원래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저희가 받아들였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히면은 결국은 이 5x5, 이 전체 구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5x5 구간 안에 있는 값이 결국은 여기서 합쳐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리셉티브 필드가 5x5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존의 3x3 컨볼루션을 적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로 세로 3칸짜리 이 9개 픽셀이 다음 레이어의 한 픽셀 값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이 픽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앞에 레이어에서는 픽셀 하나가 5x5 리셉티브 필드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제로는 앞에 레이어에서 이 정도 크기의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면적이 됐으니까 이걸 제가 전부 적용하면은 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3x3 컨볼루션을 3번을 연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서는 리셉티브 필드가 7x7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이 전체 그림을 커버하려면은 레이어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이어를 더 늘리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이 리셉티브 필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 3x3 컨볼루션을 취했으니까 여기 가로 세로 3개 점씩 해서 총 9개 점을 저희가 리셉티브 필드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방법을 취하지 않고 동일하게 가로 세로 3개의 점을 취하긴 하되 한 칸씩 더 옆으로 늘려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표현한 것이 여기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동일하게 3x3 컨볼루션을 취하긴 하는데 그 가로 세로 3개의 픽셀을 이어있지 않고 한 칸씩 띄어서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각각 픽셀마다 실제로 이 앞에 레이어에서 이렇게 3x3 이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여기에서는 7x7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되겠죠. 기존의 5x5가 아니라 7x7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됩니다. 각 픽셀들을 한 칸씩 더 늘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Two Dilated Convolution이라고 합니다. 두 픽셀 사이의 거리가 2가 된 거잖아요. 기존의 방법은 그러니까 두 픽셀 사이의 거리가 하나면은 One Dilated Convolution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레이어에서 기존의 3x3 컨볼루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4 Dilated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픽셀들 사이의 거리를 4칸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지금 각각 픽셀들이 동일하게 가로, 세로 3개씩 있는 건 맞죠? 총 9개의 픽셀을 사용을 했는데 그 픽셀들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나요? 이 픽셀 사이 거리가 4칸이 됐죠. 이것을 저희가 4 Dilated Convolution이 됩니다. 그러니까 픽셀 한 개는 이 앞에 레이어에서 리셉티브 필드가 7x7이니까 여기 픽셀 하나가 커버하는 것이 7x7이라는 이 면적을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7x7이 아니라 15x15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가 3x3 컨볼루션을 3번을 적용했지만 다일레이션을 주지 않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세 번째 레이어에서의 리셉티브 필드는 7x7이었지만 저희가 첫 번째는 1 Dilated, 두 번째는 2 Dilated, 세 번째는 4 Dilated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15x15 리셉티브 필드로 훨씬 더 커진 모양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레이어 수를 굳이 늘리거나 커널 사이즈를 키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는 방법이 Dilated Convolution입니다. 특히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할 때에는 레이어를 많이 늘리지 않고 최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Dilated Convolution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더라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지가 너무 클 때는 이 다일레이션을 사용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의 또 다른 형태인 이 다일레이트 컨볼루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컨볼루션 중에서도 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입니다. 자, 컨볼루션 종류 중에 Depthwise Convolution이라는 것이 있고 Pointwise Convolu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epthwise Convolution과 Pointwise Convolution을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여기처럼 Lightweight CNN을 구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Lightweight라는 것은 파라미터 수가 그리고 제가 계산해야 될 컴퓨테이션 양이 상당히 적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나 저희가 해야 될 컴퓨테이션 양을 상당히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을 Lightweight라고 합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 On-Device Intelligence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안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고 할 때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계산량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넣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최소한의 파라미터와 계산량만 필요한 아주 가벼운 그런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이 Lightweight CNN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볼루션과 비슷한 효과는 내지만 훨씬 더 적은 양의 파라미터 수와 또 계산량을 요구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왼쪽에 스탠다드 컨볼루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풋 레이어가 있고 이렇게 아웃풋 피처 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풋 피처 맵의 사이즈를 잘 보면 각각 피처 맵의 사이즈가 m by m으로 제가 정했고
여기 아웃풋은 어떻죠? 아웃풋 피처 맵은 n by n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레이에서는 피처 맵, 즉 채널의 수를 제가 C로 했고, 아웃풋에서는 아웃풋 피처 맵의 개수를 제가 F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인풋 채널의 사이즈는 여기 m by n 피처 맵들이 총 C개 채널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 by C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7 곱하기 7 곱하기 5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아웃풋 피처 맵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아웃풋 피처 맵의 사이즈는 지금 n by m by f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컨볼루션을 저희가 적용할 때 이때 사용하는 필터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 필터의 커널 사이즈를 k by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터의 커널 사이즈가 k by k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 레이어에 채널의 개수가 C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필터의 사이즈는 k by C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스탠다드 컨볼루션에서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 즉 웨이트의 개수와 또 실제 컨볼루션을 취할 때 저희가 멀티플리케이션과 에디션을 같이 적용을 하는데, 이 멀티플리케이션의 개수를 한번 직접 세보겠습니다. 여기 필터 하나를 여기 로컬 리세트 필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취해서 거기 나온 계산값이 여기 하나의 픽셀 값이 되는 거잖아요. k by c니까 k 곱하기 C개의 웨이트가 있는데, 이런 필터를 저희가 몇 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F개만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F까지 곱해주면은 이것이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가 F개만큼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멀티플리케이션은 몇 번이 나오는 거죠? 각각 필터로 저희가 한 번 계산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필터를 저희가 스트라이드 1으로 움직여서 여기 매번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량이 총 n번 곱하기 n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의 개수에다가 n의 제곱을 곱해줘서 만든 값이 실제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을 취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가 k제곱 cf가 되는 거고, 계산량은 k제곱 cn제곱 f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이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필터가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필터 사이즈는 커널 사이즈가 3 by 3이고, 그리고 깊이 제가 뎁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말한 이 뎁스라는 말은 이 피처 맵의 개수를 제가 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4가 뎁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x3 컨볼루션을 제가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3x3 컨볼루션을 저희가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만드는데, 하나는 1x3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3x1 컨볼루션 만들게 되면은 실제로 리세트 필드는 동일하죠. 그런데 레이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넌 리니어리티가 더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은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나눠서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 것은 3x1 컨볼루션을 취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x3 컨볼루션을 취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 3x3 이 컨볼루션이었는데, 이것을 이 세로축과 이 가로축을 분해를 해서 먼저 세로축으로 컨볼루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나누어서 취하는 방법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파라미터 숫자를 더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약간 바꾸어서 이 3차원 구조를 다른 방향으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이 각각 피처맵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자른 것과
나머지는 이 depth wise로 이쪽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컨버전을 적용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하나의 채널에만 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널별로 저희가 따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실제 이것은 원원 컨볼루션이 되죠. 제가 원원 컨볼루션의 다른 표현이 여기는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잘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동일한 인풋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풋 채널 사이즈는 이것과 동일하게 저희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스탠다드 컨볼루션에 사용했던 필터를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앞에 스탠다드 컨볼루션에서는 이 전체를 컨볼루션을 취해서 그 값이 여기 하나 픽셀 값으로 왔죠. 그런데 depth wise 컨볼루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depth wise 채널별로 각각 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첫 번째 채널 있죠? 이 첫 번째 채널과 이 첫 번째 채널의 컨볼루션에서 취한 값을 이 픽셀 값 하나로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채널의 값 있죠? 두 번째 채널의 값을 여기 두 번째 채널의 값과 컨볼루션에서 취한 값을 이 두 번째 픽셀에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별로 각각 따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저희가 이 필터를 적용한 값이 여기 왼쪽처럼 하나의 픽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 채널별로 각각의 값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epth wise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한 저희가 아웃풋 피처맵의 개수는 앞에 채널과 동일한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웃풋 피처맵의 사이즈가 필터의 개수 F가 아니라 앞에 채널의 개수 C가 됩니다. 이 부분이 스탠다드 컨볼루션과 좀 다르죠. 하지만 저희는 필터 사이즈는 앞과 동일하죠. 동일한 크기의 필터를 사용했으니까 필터 사이즈는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앞에 스탠다드 컨볼루션에서는 이런 필터를 저희가 F개를 사용해서 여기 아웃풋 피처맵의 개수를 F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depth wise 컨볼루션에서는 이런 필터를 한 번만 사용해서 저희가 아웃풋 피처맵의 개수가 C가 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필터를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학습해야 될 웨이트는 K제곱 C로 끝나는 거죠. 이런 필터를 저희는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는 멀티플리케이션도 비슷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제가 필터 한 번으로 계산을 할 때 했던 계산량이 K제곱 C라면은 이 필터를 가지고 이 전체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N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웨이트의 개수하고 저희가 계산해야 될 멀티플리케이션의 개수는 앞에 스탠다드 컨버전에 비해서 F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depth wise 컨볼루션만 적용하면은 앞에 스탠다드 컨볼루션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이 앞에 스탠다드 컨볼루션에서는 필터를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여기 채널 사이에 있는 정보들도 실제로는 합쳐서 하나의 픽셀 값이 됐으니까 채널 사이의 정보들도 실제로는 합쳐졌죠. 근데 depth wise 컨볼루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채널들의 값이 각각 따로 가기 때문에 이 채널들 사이의 정보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채널들 사이의 정보를 합치기 위해서 원원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적용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는 원원 컨볼루션을 적용할 때 아웃풋 피처맵의 개수를 F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원원 필터를 F개만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 필터 하나에 웨이트의 개수가 C고 이런 필터를 저희가 F개만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는 CF개만큼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계산해야 될 멀티플리케이션의 개수는 여기에 N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CF개의 웨이트를 저희가 N제곱만큼 곱하는 것이 제가 실제 계산해야 될
멀티플리케이션의 개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저희가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기 원원 컨볼루션은 리셉티브 필드가 각 피처 맵에서 픽셀 하나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픽셀 하나를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해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다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은 스탠다드 컨볼루션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때 사용했던 웨이트하고 계산량을 한번 볼까요? 스탠다드 컨볼루션에서 사용했던 웨이트의 개수는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뎁스 와이즈에서는 이만큼,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에서는 이만큼의 웨이트를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컨볼루션을 같이 적용하면은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되겠죠. 실제로 이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의 비를 한번 볼까요? K, C 플러스 CF를 저희가 CF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정확히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쓰는 것보다 뎁스 와이즈와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합쳐서 쓰는, 여기서 말하는 뎁스 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이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웃풋 피처맵의 개수를 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가 50이니까 50분의 1.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커널 사이즈가 3x3 컨볼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그래서 이 정도 비율로 파라미터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학습해야 될 계산량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량은 n제곱을 동일하게 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것도 동일하게 이런 비율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뎁스 와이즈와 포인트 와이즈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늘렸죠. 이것을 저희가 뎁스 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학습해야 될 웨이트와 계산량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온디바이스 인텔리전스에 사용되는 라이트웨이트 CNN에 적용하기에는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제가 드랍 아웃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존에 있는 스탠다드 드랍 아웃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드랍 아웃은 기존의 MLP에서는 제가 드랍 아웃을 사용할 때 각 나들별로 랜덤하게 그 나들을 삭제를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대로 저희가 컨볼루션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각 픽셀별로 랜덤하게 픽셀을 지우는 걸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드랍 아웃은 여기 픽셀들을 저희가 랜덤하게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존의 MLP 모델 한번 볼까요? 이런 기존의 MLP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각 레이어에 있는 이 나드들은 어떤가요? 앞에 인풋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드들이 각각 하나의 피처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피처라는 것이 뭐죠? 만약에 저희가 동물들의 사진들을 가지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귀의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코의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어진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귀의 모양만 가지고도 저희는 이 동물의 모습을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데이터가 정상적인 사진이었다면은 귀 모양만 보고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구분을 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피처들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나드들이 실제로는 귀 모양만 가지고도 이 동물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귀 모양을 가지고 서로 같이 판단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러니까 나드들끼리 서로 디펜던시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났는데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귀가 살짝 가려져 있는 데이터거나 아니면은 누워있는 모습에서 귀 모양이 좀 잘못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것은 그 사진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별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귀의 모습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 각 나드 사이에 디펜던스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랜덤하게 이 나드를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나드를 지워서 서로 나드들 사이에 디펜던시를 줄이는 것이 드랍아웃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나드가 그 그림에 대한 어떤 피처, 정확한 정보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인데, 근데 지금 그림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일단은 픽셀 하나가 그 그림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픽셀 하나는, 만약에 이 픽셀이 노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픽셀 하나에 있는 노란색 점을 보고 저희가 이 그림의 어떤 피처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노란색 점이 털의 모습인지 배경의 모습인지 나뭇잎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픽셀 하나는 실제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픽셀을 지운다고 해서 어떤 피처들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밑에 스탠다드 드랍아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랜덤하게 이 픽셀들을 지금 지웠죠. 그런데 이 픽셀을 제가 지웠다고 하더라도 이 픽셀 주변에 있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픽셀 하나 지워도 주변에 있는 픽셀들에 의해서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하나를 지운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픽셀이 있으면 픽셀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픽셀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픽셀 하나를 지운다고 해서 어떠한 정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방법으로는 오버피팅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드랍아웃 특성상 지우더라도 어떤 피처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지워야 되지, 단순히 픽셀 하나 지우는 것으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 피처를 나타내는 것들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처 맵 하나하나는 그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를 지운다는 거에 가장 쉬운 표현은 피처 맵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스파셜 드랍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셜 드랍아웃은 여기 하나의 피처 맵이 있으면 그 전체에 대해서 각각 피처 맵마다 제가 랜덤하게 드랍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여기 여러 개의 피처 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피처 맵 중에서 랜덤하게 피처 맵 통째로 없애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스파셜 드랍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두 번째 피처 맵과 여기 다섯 번째 피처 맵을 전체를 없앴네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피처 맵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각각의 픽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처 맵 자체를 없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픽셀들이 이웃한 픽셀 사이의 디펜던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없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피처 맵 사이에, 각각 피처 맵 사이에 서로 디펜던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피처 맵 사이에 인디펜던시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스파셜 드랍아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CNN에서 제가 스파셜이라는 말은 이 공간 개념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 맵 하나를 전체를 없앤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을 다 없앤다는 뜻으로 제가 스파셜 드랍아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인풋 이미지에 강아지의 모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픽셀끼리 없애는 건 아니지만 지우는 면적을 좀 더 넓혀서 귀 부분만 가릴 수도 있고 다리 부분만 가릴 수도 있고 꼬리 부분만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전체를 가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일정 분량을 가릴 수는 있겠죠. 그것을 제가 컷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컷아웃은 채널, 즉 피처맵 단위로 적용을 하는데 각 채널마다 스파셜 드랍아웃처럼 통째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당히 큰 사이즈의 스퀘어 리전을 없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퀘어 리전을 없애고
또 이 안의 채널에서도 스퀘어 리전을 없애는 거죠. 이것을 제가 컷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파셜 드롭아웃처럼 피처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의 일부만 가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훨씬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컷아웃은 각각의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더 엄밀히 말하면 각각의 채널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픽셀이 아닌 훨씬 더 큰 면적의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스퀘어 마스크, 그래서 이 랜덤하게 스퀘어 마스킹을 함으로써 제가 이 부분을 그림을 가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피처 맵마다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피처 맵에 직접 적용하는 드랍아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컨볼루션이 아닌 맥스플링에도 저희가 드랍아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맥스플링 드랍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여기 오른쪽에 맥스플링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2x2 필터로 맥스플링 한다, 이 말은 앞에 채널마다 저희가 2x2 사이즈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2x2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이 각각 4개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이 경우는 지금 6이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맥스플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드랍아웃을 적용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2x2 필터를 갖는 이 맥스플링에 50%의 드랍아웃을 적용한다, 그 말은 현재 필터가 총 4개의 픽셀로 되어 있죠. 그런데 50%면 대략 2개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 2개 정도를 저희가 마스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스플링을 할 때 이것과 이것은 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제가 보지 않는 거죠.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과 이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맥시멈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6이란 값을 저희가 취한 거고 여기는 7을 취하게 되네요. 그런데 원래 이 두 번째는 기존의 드랍아웃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8이라는 값이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렸기 때문에 대신 7이 온 거네요. 이런 식으로 적용한 것이 맥스플링 드랍아웃이 됩니다. 이것도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이 필터에서 가장 큰 값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겠죠. 가린 부분만큼은 제가 정했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맥스플링 드랍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맥스플링 필터에 직접적으로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플링은 가장 큰 값을 플링을 하는 건데 그 값을 조금 더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NN 구조에서는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드랍아웃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만 사용하면 상당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컨볼루션을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는 Dilated Convolution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저희가 드랍아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